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죠. 전국연합 학력평가 지금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문학 부분에 대한 지금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화작문 해설 강의를 아직 안 들으신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지금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화작문 부분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듣고 여기로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도 사실은 쉽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모의고사들은 각각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화작문 쪽에서는 제가 화법작문 문법을 어떻게 좀 대비할 건가 하는 문제까지 곁들여서 같이 얘기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같이 한번 보시고 여기 문학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 부분 가겠습니다. 자, 문학은 지금 몇 번부터 시작이냐면 22번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의 8페이지. 자, 모의고사 8페이지에 있는 지문은 가는 윤선도의 견해라고, 그나마 여기는 이 문학 지문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작품이 여기 가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홍성민의 마환우설이라고, 이게 이제 그 수필인데 수필이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실려 있는데 요 두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문학은 뒤에 뭐부터 항상 확인하냐면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에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가와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전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자, 유배다 세모 쳐봐, 외롭고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대부의 유배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 연주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밑줄 까볼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충신 연주나 우국의 심정, 거기다 밑줄. 그 다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곤궁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 거기다 밑줄.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물론 여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가시에는 이 중에서 몇 개, 나에 있는 수필은 이 중에 몇 개, 뭐 이런 구조니까 주제가 모두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여기서 가와 나는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야지 여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가에 있는 고전시가 윤선도의 견해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이때 외다라는 말은 잘못되다 이런 뜻이야. 다시,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나 잘못되었다고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 몸에 해올 일만 닦을 거래. 그러면 해올 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그러면 해올 일은 내 할 일이야. 내 지금 이 많은 것 중에서 내 몸에 할 일,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겠느냐. 여기서 그 밖에 연함은 일에 세모 치세요. 그러면 내가 해올 일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은 임금에 대한 충이야. 임금에 대한 나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는 결국 그 밖에 연함은 일은 그 밖에 다른 일이거든. 그 밖에 다른 일은 결국 세속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이 되겠어. 그래서 세속적인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이 일만 하고 이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내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르겠느냐. 내가 망령된 걸 내가 모르겠느냐.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임위한 탓이로세. 자, 임위한 탓 거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서 임이란 것은 결국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건 임금의 탓이래. 그러면 정말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일한 것도 다 임금을 위한 충성에서 비롯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어보소서. 이때 아무가에다 세모 치세요. 여기는 이 아무가가 결국 뭐 한 거냐면 나를 모함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수의 마지막 줄은 결국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님을 위한 탓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갈게.
추성 진호로밖에 우러예는 저 시내야. 자, 시내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요. 시내에다 네모박스 치시고. 무음 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가. 이거 의문문이야.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가.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일을 모르나다. 님 향한 내 뜻에 동그라미 치세요.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른대. 뭐가? 저기 있는 저 시내가. 그러면 여기는 이 시내물은 결국 화자의 분신이면서 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님 향한 내 뜻이란 건 결국 또 충성이죠. 자, 계속합니다.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자, 매에다가 세모, 물에다가 세모. 그러면 이 매와 물은 어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장애물이 됩니다. 알겠죠?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거고요.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자, 고전 시가에 하다라는 말도 많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이런 거야. 이해가 됐죠? 어디서 외기러기 울고 가느니. 자, 외기러기에다 다시 네모박스. 그럼 외기러기는 다시 한 번 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알겠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이 사수는 묶어볼게. 그럼 사수는 두고 온 가족, 즉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네. 앞에까지는 열심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났어. 그러면서 마지막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겠냐마는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 어버이 그려할 줄은 내가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계시니, 삼기다라는 건 만들답니다.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자, 이 시는 맨 마지막 이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 이 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노라. 그 다음에 쭉 가봐.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에 봐라. 임금에 대한 충을 효로 확대한 거야. 결국 임금에 대한 나의 뜻은 부모에 대한 효와 같은 거예요. 즉 충과 효가 같은 거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효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내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효로 확대해버렸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에 1번 보세요. 매와 물은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서 정의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 맞지, 그지? 1번 치워. 24번에 2번 니은은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 2번도 치워. 3번 디귿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하나라는 발상을 통해 충신 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맞죠? 3번도 치워.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돼. 자, 25번 갑니다. 가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 밖에 연함은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이 아니라 추구하지 않으려는 일인 거야.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추구하지 않으려는 일인 거야. 그래서 1번 날려. 2번 이 마음 어리석은 것은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뭔 개소리야. 순수한 본성의 회복과 이 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 어리석은 건 다 뭐라고?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래서 2번에 이 마음 어리기도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다 해야 되고요. 3번 그칠 줄을 모른다는 것은 고든 지조가 변함없이 지키려는 임금에 대한 지조. 정답은 3번이겠네. 4번에 많고는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그랬고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5번에 제5수에 하늘이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이 나오잖아. 이건 무조건 운명인데 운명을 하다가 좌절한 게 아니라 운명에 순응한다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5번은 운명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운명에 순응한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5번에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대로 넘어가서 23번 문제. A, B 둘 중에 1번. A는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얘 때문에 억울해진 거야. 허무함, 호감, 판단을 존중 다 틀렸어. 결국 정답 5번밖에 안 나오네.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지. 얘가 뭐 했으니까? 나를 유배 보냈으니까. 나를 모함하내니까.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일 것 같은데 B는 이따가 판단해 보겠고요. 22번 가서 1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1번 날리고. 2번 의문을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여기서 의문문 찾는 건데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돼. 그 여기서 의문의 방식이니까 의문문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밖에 연함은 이랴 분별할 줄이 있으랴. 이거 의문문이지. 그 밑에 내라여 모르쏜가. 이것도 의문문이지. 그 다음에 삼수에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가. 이것도 의문문이지. 이해가 됐죠? 의문문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으니까 정답은 2번일 것 같아. 3번 반어법은 안 되고요. 3번 반어법은 안 되고요. 4번의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영탄적인 표현은 일단 서리법 쓰거나 하면 영탄적 표현은 돼요. 그러니까 영탄적 표현이라는 건 하나 정리하고 갈까? 여기서 영탄적인 표현이 되려면 조건이 4가지야. 첫 번째, 느낌표가 나오면 영탄법이야. 이 두 번째, 감탄사가 나오면 영탄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탄형 종결어미가 나오면 감탄형 종결어미야. 끝나는 게 뭐뭐구나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게 끝나면 영탄법이야. 네 번째, 서리법 알죠? 서리법이 나오면 영탄법인데 여기서 서리법은 중간중간에 의문문의 방식을 썼으니까 영탄법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냐 그러면 이건 지금 예찬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시는. 그래서 오히려 뒤쪽이 좀 틀린 것 같고요. 5번의 계절의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22번도 정답은 2번이야. 지금 잘 봤어? 사실은 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나가 이렇게 나오면 아까 전에 왜 우리 화작 봤던 친구들은 4번, 5번, 6번, 7번 기억나죠?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 풀면 이거 잘만 내가 선택지를 잘 골라내기만 하면 22번, 23번, 25번 다 풀 수 있어. 이해가 됐죠? 24번도 이미 범위를 좁혀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 26번에 지금 A라고 돼 있는 부분만 보면 26번은 풀 테니까 이렇게 풀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야. 그래서 가나를 모두 다 읽지 말고 가나가 이렇게 나오면 둘 중 하나. 이해가 됐죠? 그걸로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좀 더 원활하게 잘 푸실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홍성민의 마환우설인데 잘 들어봐. 이게 땡땡땡설이라고 돼 있는 게 고전 수필이야. 이건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봐. 수필은 앞쪽에 구체적인 체험이 드러나고 이걸 바탕으로 화자가 뭔가를 깨달아. 그러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 당연히 주제는 어디에 있겠니? 앞쪽에 들어있는 체험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깨달음에서 주제가 나오겠지, 그치? 하나도 안 어렵잖아. 뒤쪽에 있는 깨달음에서 주제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깨달음만 잘 파악하면 돼. 자, 깨달음만 잘 파악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면연 가을 북쪽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자, 이게 화자의 처지가 유배죠. 유배다 세모. 말이 없었기에 가산을 털어 말 6마리를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싣고서 3천리 떨어진 변방 땅까지 갔으니 그곳이 바로 불영이었다.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겠소.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 얻을 수 있어. 그러니 데려온 말을 팔아서 소를 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말했다. 아니요, 내 걸음을 대신하여 이 짐을 싣고 온 험한 고갯길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말들이요.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버린다면 말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 아니요. 말은 비록 미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어. 참 답답한 양반이다. 잘 봐라. 자, 요 구간에서 지금 표시 한번 해볼게. 다시 첫 번째 문단의 끝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찾았어? 자,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해서 소를 사면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말했대. 이때 내에다가 세모 쳐봐. 여기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대조 표시하는 거야. 다른 거야.
여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생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그에 비해서 얘는 지금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신의, 둘 사람의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이건 신의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거겠지?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두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잘 봐라. 결론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가 자신은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사람에게 뭘 주고 있냐면 일종의 깨달음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 글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얘가 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26번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 26번의 정답이 1번이야. 1번인 이유는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바뀌었지. 이민족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야. 대비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해가 됐어? 이 사람들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23번 문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여기 B의 어떤 이는 결국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6번과 23번이 맥이 같은 거야. 그래서 23번의 정답도 5번이고요. 자, 그러면 본문 다시 돌아가서 당신의 신은 고루하구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 주인은 일정하지 않소. 말은 남의 말을 빌렸는데 당신이 샀고 당신의 말인데 남에게 파는 것이요. 소는 남의 소인데 남이 당신에게 파는 것이니 말은 남에게 가고 소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의 주인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의 주인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기는 법.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그러므로 옛날 군자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을 지키지 않았소.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밑줄 까볼게. 차라리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거다 밑줄 까봐. 그러면 결국 얘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한다고 동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요. 우월하다는 건 멍청하다는 거야. 신의를 어디다가 쓰겠소. 나는 그제야 퍼뜩 깨달았지만 서글피 한탄했다. 소와 말은 천지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물건이니 반드시 내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남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면 저 사람의 소유이고 내가 주인이면 나의 소유이다. 주인이 찾기만 한다면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었다면 저 소와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데 소와 말을 바꾸어 잠시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렇지만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 나는 젊었을 적 학문의 뜻을 도 오로지 독서를 일삼았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불모지로 유배되었다.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나를 데리고 있지 못하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나를 내가 지키지 못하여 이 동물들이 편안히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밑줄 꺼볼게.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그 다음 밑줄 꺼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결국 여기는 이 가난한 삶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거기다 써볼게. 가난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했어. 지키지 못함에 대한 한탄이 들어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뒤에 24번 문제를 보면 정답이 4번이에요. 한탄은 들어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인데 4번은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는 말이 상인 계층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 꼭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 상인 계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지. 상인 계층이 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복에 나왔던 유배지의 공고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게 바로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36번부터 38번인데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 보기 전에 옆에 있는 38번 보면 전쟁은 다룬 소설에서의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뭐라고? 전쟁의 비극성이 그려져 있는 소설인 거야. 그거 감안해서 한번 잘 읽어볼게.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예요. 할머니와 어린 나는, 자, 할머니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할머니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와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밤마다 집 앞을 지나며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가 참전한 둘째 삼촌을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여 적대감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서 절름발이 사내다 동그라미, 둘째 삼촌 동그라미, 여기에서 참전한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째 삼촌은 지금 전쟁터에 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인 주호를 따라 시립병원에 가서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이야. 아까 절름발이하고 참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요거 잘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어 말 맞다나 술 탓인지 아니면 난로불에 익은 탓인지 몰라도 사내의 얼굴은 대낮부터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기영의 그 흉측스러운 오른쪽 뺨만 아니라면 지난날 틀림없이 미남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매우 잘생긴 얼굴 바탕의 새파란 청년이었다.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으로 느껴졌다. 내가 개냐 도화지냐 이었다 이 음식이라고 날들어 먹으라는 거냐? 식탁 위에 식판을 내려다보며 청년의 동그라미 식당 안으로 요란하게 천둥을 내리쳤다. 이 자식들이 나라에 못 맞힌 나를 뭐로 알고? 그러면 여기서 밑줄 꺼볼게. 이 자식들이 나라에 못 맞힌 나를 뭘로 알고? 그 다음 밑줄 꺼봐. 그러면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청년은 어디 갔다 왔어? 전쟁터에 갔다 왔죠. 그래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희생당했음을 밝히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다 온 거야. 나라에 못 맞췄다 그랬으니까. 다음 차례로 청년은 곁에 놓인 보조장구를 들어 사정없이 번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한 차례씩 보조장구를 휘두를 적마다 청년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이 터지곤 했고 한 방씩 되알지게 얻을 적마다 철제 식판은 쟁강쟁강 튀어오르며 숨 넘어가듯 쇳소리로 비명을 내지르곤 했다. 저승사자다! 크억! 귀에 많이 익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저승사자가 뭐여 상위군이지. 영문도 오르면서 죽어란 놈이 옆에서 방정맞게 참견하고 나왔다. 아니다 저승사자다. 아니다 상위군 아저씨다.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승사라고 했다. 빡빡 우게 되는 나를 보고 주호는 자존심이 몹시 상처를 입은 눈치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아저씨한테서 뭘 알고 있다고? 저승사자 아까 전에 그 절름발이 사내의 모습을 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삶의 절규를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청년은 잘 들어봐. 그럼 여기는 청년만 정리하고 갈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다리를 한쪽 잃은 절름발이 청년은 결국 전쟁이 가져다준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보니까 정신적인 상처 또한 매우 큰 사람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당시에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를 거의 대부분 같이 안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서 나는 뭐와 오버랩 시키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삼촌의 모습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절름발이 사내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절름발이 청년을 어린 나의 입장에서 처음엔 뭐로 봤냐면 삼촌과 같은 사람으로 인지하다가 점점 뭐하고 있냐면 새벽녘에 나오는 절름발이 사내, 울름받는 절름발이 사내, 즉 저승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불쌍도 하고 연민의 정서도 느껴지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뭘로 바뀌었냐면 두려움, 무서움으로 바꿨어요. 두려움이나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서움의 심리로 바뀌었어. 자, 이게 지금 전반부 내용이야. 전반부 중약 이전 내용. 자, 그 다음 이어갈게. 함석 대문을 나서자 한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된바람이 사정없이 엄습해왔다. 야간 통행 금지 때문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을씨년스러운 한길 위를 늦겨울 바람이 종횡무진 치닫고 내닫는 중이었다.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멀찌감치 달아나버린 길거리를 맹수의 포효 같은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가로로 누비고 세로로 누비는 중이었다. 거다 밑줄 가볼게. 맹수의 포효 같은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가로로 누비고 세로로 누비는 중이었다. 거다 밑줄 한번 가봐. 그러면 점점 뭐가 되고 있냐면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자, 계속할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병건이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병건이가 누구냐면 삼촌이야. 병건이가 누구냐면 삼촌이에요. 자, 이건 할머니의 말이지. 마침내 어둠을 뚫고 저승사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상대방의 울부짖음에 대항하여 할머니가 마주 울부짖기 시작했다. 염라대왕이 아니라 염라대왕 하렘이라도 우리 병건이한테는 손을 대들 못하니까 애시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그리 알거라. 자, 이거 세 줄 묶어봐. 그럼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아들에 대한 사랑,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 계속 갈게요. 갑자기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이 뚝 그쳐졌다. 땅바닥을 저주하던 지팡 몽둥이의 움직임이 덩달아 멈춰졌다. 시커먼 모습으로 눈앞에 버티고 서서 저승사자는 우리 식구들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었다. 차라리 날 데리고 가거라. 우리 병건 대신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리고 가란 말이오. 이 썩어 문드러질 잡거사. 이게 무슨 소리지? 드디어 저승사자가 입을 열어 음산한 가닥으로 대걸리러 왔다. 시립병원에서 1차로 부탁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다 밑줄 가볼게. 시립병원에서 1차로 부탁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다 밑줄 가봐. 이건 지금 누구의 생각? 주인공인 나의 생각. 왜냐하면 여기는 이 절름발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병원에서 만난, 지금 이거 누구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만난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병원에서 만난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거야. 병원에서 만난 청년이라서. 자, 그 다음 이어갈게. 저승사자의 지팡 몽둥이로부터 어떻게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는 발끈 용기를 쥐어 짜내면서 앞으로 나섰다. 우리 병건이 삼촌은 내비 두라니까요. 춘삼을 호시절에나 우리 할머니 데리고 가라니까요. 병건이는 또 웬 놈이지? 그제야 비로소 나는 상대방이 시립병원의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딴 저승사자인 줄 알아차렸다. 목청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다. 덩치가 훨씬 더 우람한 데다가 미남형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둘째 삼촌이라니까요. 동부전선에서 하사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비명사바 도나깨나 뽑아 올리는 내 말을 저승사자가 음산하게 맞받았다. 너희 삼촌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도 말아라. 그러나 할머니는 땅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는 바람에 정작 저승사자의 약속을 듣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 길로 신한 고난 앓다가 며칠 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해토머리가 오기 전이었다. 밑에 다 나오죠, 그죠? 할머니의 장례 덕분에 나는 난생 처음 북망산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공동묘지 그 너머에 거듭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토머리가 오자 어느 날부턴가 저승사자는 우리 동네 근처에 일절 범접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삼촌은 나무로 된 보조 양구를 양쪽 계단에 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지금 여기는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말았고, 악을 쓰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알고 봤더니 저승사자, 그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아저씨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삼촌은 결국 돌아오긴 돌아왔지, 그지?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뭐 한다고? 양쪽 겨드랑이에 있게 됐어. 자, 몇 군데 밑줄 한번 꺼볼게. 리을 밑줄 바로 뒤에다 끊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로 신안고단 앓다가 며칠 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지막 문단이겠네. 마지막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얼마 후에 둘째 삼촌이 나무로 된 보조장구를, 거기다 밑줄 꺼볼게요. 얼마 후에 삼촌이 나무로 된 보조장구를 양쪽 겨드랑이에 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요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묶어봐. 그러면 결국 이 둘은, 이것이 결국 전쟁의 상처, 전쟁으로 인한 희생, 이런 게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둘러봤다는 거야. 자, 그러면 36번에, 그러면 여기는 이 36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죠? 할머니가 쓰러진 것은 결국에 거기는 그 저승사자한테 우리 삼촌 데려가지 말라고, 자기 아들 데려가지 말라고 악을 버럭버럭 쓰다가 그냥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고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3번은 결국에 뭐냐면 A의 여기는 이 모습, 잘 봐라. 여기는 이 절름발이 청년의 모습이 지금 여기는 B에 가면 삼촌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합니다. 결국 A가 B에서 이어질 사건을 그 밑에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사건을 뭐 해준다 해야 돼? 암시해준다 그래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 청년의 모습 봐라. 여기는 이 A 부분에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청년의 모습이 B에 들어가면 결국에 삼촌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그러면 미래에 여기는 이 삼촌이 결국 이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 요런 구조로. 됐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렇게 조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그렇게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38번 갑니다. 여기서 38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이라는데, 이건 정답이 3번이거든. 1번부터 가볼게. 길거리를 누비는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은 전쟁 내 폭력성에 희생된 상위군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뭔지 알겠죠? 막 소리 질러대는 거니까. 청년이 나라에 바친 나를 뭘로 알고 소리치는 것은 결국 상위군에서 갖는 불만을 말로 행동으로 표출한 거 맞고요. 집 앞에서 울고 있던 저승사자가 병원에서 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된 게 아니지. 여기서 그 청년이 아니라는 것은 청년이 아니네? 이 정도인 거지. 이게 갑자기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기보다는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라서 더 놀랬다고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더욱더 심한 적대감을 느낀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기한을 바라는 마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동일한 인물을 두고 다르게 부르기를 주장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치되고 있지 않아. 왜? 주어는 주변에 전쟁의 희생자가 없기 때문이거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자미상의 김인향전으로 고전 소설인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40번 문제에 계모와의 갈등 얘기 나오고 혼사장의 모티프 얘기도 나와요. 계모와의 갈등 얘기도 나오고 혼사장에 대한 얘기도 나와.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이 소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소설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나 여기는 이 소설은 인물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물관계를 정리하는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 다음번에도 이런 고전소설을 만나잖니? 그러면
고전 소설은 대체적으로 대화의 길이가 길어요. 대체적으로 대화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면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의도는 항상 마지막에 있다 해야 돼. 핵심 의도는 마지막에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면 끝에 말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끝에 말이 하고 싶은 말.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한림이, 자, 한림에 동그라미 치시고, 인양의 오라비인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자, 인향 동그라미, 인형 동그라미, 인형에게 이르되, 인양소저 나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필연 나를 위하여 의복을 지어 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 나를 위해서 옷을 했을 거래. 하니 인형이 즉시 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 세간을 열고 보니 과연 비단 의복이 겹겹이 있는지라. 자, 비단 의복에다가 네오박스 한번 쳐봐. 그러면 여기서 비단 의복은 여기는 이 인양의 한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이면서 이것이 여기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소재가 됩니다.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소재가 되겠어요. 그 다음 이어갈게요. 인형이 일장 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 한림께 드리니 한림이 의복을 받아보고 더욱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왜?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 밑줄 까볼게.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그 다음 밑줄. 그 말은 결국 죽은 누이. 여기서 죽었어. 누이가. 누구냐면 인향이. 그래서 여기는 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슬픈 거야. 자, 그래서 수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칭찬할. 아깝도다. 이 제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꼬 하며 탄식하다가 인형을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한림이 저녁을 먹은 후 노곤함으로 일찍 취침하더니 비몽사몽간에 인양 소저 소매로 낯을 가리고 한림 앞에야 재배하고 여쭈오되 한림은 나를 모르시나이까. 첩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심천동에 가서 죽은 인양의 혼배기로소이다. 가련한 혼백이 의지할 곳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사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사더니 천만의 한림의 덕택으로 충문까지 읽어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귀신이라도 어찌 그 은혜를 모르리까. 제문에 하시기를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댁의 귀신이라 하시오니 그 은혜를 어찌 다 측량하오며 하해 같은 덕택을 입사와 첩이 전생의 죄 중하여 일찍 모친을 이별하고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사와. 자, 계모의 누명에다 세모 치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 계모의 누명이 뭐겠어? 죽음의 원인이죠. 그죠? 내가 죽게 된 원인은 계모의 누명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래서 누명을 쓰고 여기서 누명을 쓰고 죽사와 철천지안에 서른할 길이 없었더니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았고 또한 한림이 금이완양하사 원혼을 위로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한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쭉 가볼게.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았고 한림이 금이완양하사 원혼을 위로하여 주었사오니 이제는 한이 없는지라까지 밑줄 한번 가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사건의 결말이야. 자신의 억울함은 해소를 했어. 그러면 억울함은 해소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하나 남은 거 있지. 이 둘이 이루어지려면 부활하셔야죠.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은 일찍 죽잖아? 부활하셔. 못생겼잖아? 변신하셔. 이해가 됐어? 그 정도는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늘 하늘께 축사와 금생연분을 이루게 하옵소서. 첩의 모친은 옥황상제께 상소하였사옵고 첩은 염라대왕께 발언하였사오니 한림은 진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늘에 축소하여 나의 연분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 밑줄 한번 꺼볼게.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든 하늘께 축소하와 금생연분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다음 밑줄 한번 꺼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있는 지금 죽은 인향의 소망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는 겁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거늘 한림이 언덕에 미끄러져 깨니 꿈이라. 그럼 꿈에다가 네온박스 한번 쳐봐. 그러면 여기는 이 꿈은 살아생전 죽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 일단 대리만족의 기능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신을 재생할 방법을 알려줬으니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지는 거야.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지는 거야. 자신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으니까. 한림이 날이 새기를 기다려 부모께 몽사를 아뢰고, 몽사를 아뢰고, 일가 친척과 원근 제족을 모으고 각처의 법사들을 불러 삼천동에 나아가니 산천은 첩첩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묻 새소리 사람의 심해를 돕는 듯 하더라. 이어서 묻 새소리에다가 네모박스 치세요. 그러면 여기는 묻 새소리는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문.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갈게요. 그래서 심천동에 다다라 묘전에 제물을 차려놓고 모든 중들이 가사를 입은 후 하늘께 축소하여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고 옥황 상제님은 살피사 불쌍한 김낭자를 다시 희생이란다. 희생은 죽었는데 무슨 희생이야. 회생케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축원하고 김낭자가 지부와 함께 발현하였나이다. 만일 회생하면 어찌 황천 후토께서 모르시리까. 이와 같이 지성껏 축원하니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더라. 석양이 댐에 지전을 파하고 집에 들어와 등촉을 밝히고 있더니 호련 긴남자 완연히 들어와 한림께 절하고 여쭈오되 오늘 정성하심이 하늘이 감동하시고 첩을 측은히 여기사 다시 환생케 하시오니 한림은 명일, 여기 명일이란 건 내일이야. 내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가소서. 이 약물은 옥황 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이니 그리 아옵소서. 회생수라는 게 뭐야? 먹으면 부활하는 거겠죠. 그죠? 먹으면 부활하는 거야. 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나가거늘 놀랍게니 꿈이라. 그럼 여기는 이 꿈은 또 마찬가지. 이건 대리만족은 아니야. 이제 대리만족은 아니지. 그러면 이 두 번째 꿈 또한 뭐가 된다고? 정보 제공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기억과 니은의 꿈과 꿈은, 여기서 꿈과 꿈은 결국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이걸 쓰면 부활할 수 있어요.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41번의 정답이 3번인 거 알겠죠? 그죠? 이건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징표를 준 것이 아니라 회생수를 줬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물을 줬다고. 내 분신이 아니라 이 물을 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는 물을 준 거야. 부활할 수 있는 물을 준 거야.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꿈은 이렇게 해서 삼천동을 찾아가니 낙락장송은 회색을 띠어 한림을 반기는 듯 산간의 두견새는 한림을 부르는 듯 비금 주수가 모두 다 임을 보고 환영하는 듯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이 A는 봐라. A는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배경 묘사는 결국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거야.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거야.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자, 그럼 한림일에게 심천동에 당도하여 묘전에 제물을 차려놓고 분양 재배한 후 제물을 읽으니 그 제물에 하였으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감소고 한림은 옥황상제전에 일배주로 축원하오니 불쌍하온 김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시면 미천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동락으로 지낼까 하오니 복원 옥황상제님은 다시 회생케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무수히 한 후 재물을 파하고 다시 재물을 차려 묘전에 올려놓고 재배한 후 충문을 읽으니 하였으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한림 윤성 유성윤은 자 한림 유성윤의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여기서 한림의 본명은 유성윤이야. 일배주를 김낭자 좌에 올리나니 흠양하옵소서. 도시 애군이 한림의 재혼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구이 축원하는 한림을 보아 회생하여 인연을 다시 살았으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하고 즉시 인형과 같이 분묘를 헐고 신체를 보니 목과 옥이 조금도 썩지 않고 인양과 동생 이남이 자는 듯하거늘 한림이 즉시 회생수를 뿌리니 얼마 후에 숨을 후 쉬고 두 소리가 서로 돌아눕는지라 한림이 일변 하인들에게 명하여 보교를 가져오라 하여 두 소저를 태워가지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유공부부 한림을 심천동에 보내고, 자, 유공부부에다 동그라미 쳐봐라. 자, 유공은 당연히 누구겠어? 똑같은 유시성을 가진 사람은 저기 위에 있던 유성윤이었지. 그러면 이어서 유공의 공은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한테 붙이는 호칭이야. 그러니까 유공부부는 당연히 누구겠어? 아버지 부부, 아버지가 되겠지. 아버지 부부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래서 보교를 메고 들어오는지라 유공이 물어발 뉘댕 내행을 우리 집으로 매신한다. 댕내행이오이다. 하거늘 유공 즉시 보교를 문을 열어보니 두 소자가 앉아있거늘 이때 한림이 들어와 전후 수마를 고하고 즉시 방에 불을 더욱게 떼고 소저를 누인 뒤 한림이 친히 사지를 주무르니 얼마 후에 두 소저 정신을 차리는지라 유공 부우며 한림과 인형이 매우 기뻐하며 그 즐거움은 이리 측량하지 못할라라. 노부인이 즉시 의복을 갈아입히니 전일 보던 인양과 이남이 조금도 다름없더라. 이 소문이 평안도 일경에 자자하니 일가 친척들이 신기하게 여기면 물론이요 이르되 노소 부인이 구경 오는 자가 구름 같더라. 인형이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에 대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못내 좋아라 춤을 추더라. 이러므로 세월이 여류하여 여언간 원려가 지남에 유공부부 즉시 장승이 댁에 통원하여 인형을 혼인시키니 장소저의 아리따운 태도가 산녀 같은지라 유공이 즉시 또 택일하여 한림과 인양소저의 혼례를 지낼세 일가 친척이며 동네 남녀 빈객이 인산례를 이루었더라. 자, 마지막 다 줄 묶어볼까? 그럼 마지막 다섯 줄에서 뭐 했냐면 마지막 다섯 줄에서 끝났어. 내용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끝났다라는 일종의 뭐가 되냐면 후일담 구조로 끝났어. 후일담 구조로 끝났어. 이렇게 지문 내용이 이해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서 옆에 있는 3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5번이죠. 그죠? 1번에 한림과 달리 아니라 한림과 같이 인형은 한림으로부터 재생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재생한 데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한림의 부모는 그 이유 삼촌동 할 때 한림의 부모는 그 이유를 몰랐다. 알았지. 아까 유공 부부가 한림을 삼촌동에 보내고 그랬으니까 한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사들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누구? 여기는 인양의 부활을 위해서 데려간 거죠. 정답은 5번. 자, 40번에 1번 한림이 인양에게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비는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인양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다 풀었어. 아까 꿈에서 했잖아. 다 풀었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미 거기는 성주 때문에 억울함을 해결했다 그랬지. 지금 문제는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문제인 거지 원한은 아니야.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의 정답은 2번이겠네요. 긍정적 미래 암시하는 거였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부터 45번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가나씨가 2개 나오는데, 이거 둘 다 낯선시네. 44번 보기 한번 잘 봐. 가와 나는 모두 그늘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늘은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말 보자마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밝음에도 동그라미 치고 그늘도 동그라미 잡아. 그럼 이 시는 밝음과 그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자, 그러니까 44번의 정답은 2번이야. 왜냐하면 그늘과 밝음이 같은 거라면 여기서 밝음은 어둠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무 환해서 그늘도 치는 거야. 이 어둠은 너무 환해서 생기는 거라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어느 한쪽을 긍정, 어느 한쪽을 부정으로 둘 수 없는 시입니다. 이 시는.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자, 여기서 자, 이거 두 줄 묶어봐. 첫 번째 1번. 그늘이 이 꼴 밝음이래.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라고 여기는 이 그늘을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너에게서.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남음이 오히려 그늘이 되는 거야. 오히려 남음에다 밑줄 치시고 그늘 너에게서 밑줄 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남는 것이 그늘 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그늘은 결국 신의 충만한 은총, 신의 충만한 은총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이다. 그늘 5월의 새 술들을 가득 부어라. 그러면 5월의 새 술들을 가득 부어라 이 말은 결국 5월이면 봄이 된 거잖아. 술은 다 새 거겠지. 그래서 충만함. 또 그 다음 뭐? 풍성함. 이거 예찬한 겁니다. 그죠? 예찬한 거야. 자, 그 다음 이깔나무. 내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가리니. 이깔나무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럼 여기서 이깔나무는 안식처가 되겠고 나는 그 안식처로부터 밑줄 가볼게.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가리니. 그 다음 밑줄 가봐. 그러면 결국 이 안식처에서 나는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다 해야 돼. 그렇죠?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늘을 가지고 오히려 위안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44번의 정답은 2번. 절대 얘는 그늘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45번의 1번. 인간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무슨 감정의 변화 현상이 아니라 두 가지 모순되는 거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45번의 1번은 지우고요. 2번에 5월의 새 술들을 가득 보라가 자기 상처의 본연의 모습. 이거 상관없지. 그래서 2번도 틀렸어. 2번도 틀렸어. 그럼 3, 4, 5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1번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수미상관 없으니까 1번 안 돼. 동일한 시야의 반복. 여기서 그늘이 겁나 반복됩니다. 그늘. 2번 체크하시고 말줄임표를 통해서 시적 내적 권해. 여기서 말줄임표는 있어. 중간에 3년에 너에게서 점점점. 그런데 이거는 내적 권해하고 상관없잖아. 그래서 3번도 틀렸어. 그 다음 4번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없어. 5번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돼요. 자, 그러면 43번과 44번을 다 풀었고 45번도 1번, 2번은 풀어놨으니 디귿에서부터 미음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 벗어놓아 보렴. 그러면 여기서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보래. 그럼 여기서 생애라는 것은 생애에다가 세모 한번 쳐봐. 여기서 생애라는 것은 결국 일상이야. 일상에서 벗어나 보래.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래. 자,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건 인간의 감정에서 벗어나 있는 일상에서 벗어난 순수한 상태인 거예요. 순수한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서 그대 갑니다.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 아래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미줄까 볼게.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 거담이 줄까 봐. 그러면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이니까 이런 등등등의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위안을 받고 이런 거야. 자, 위로받고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휴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계속할게.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놓아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잘생긴 알몸으로 앉아보렴. 그러면 여기 5줄 묶어볼게. 2연의 5줄을 묶어보면 결국에 뭐도벌이라는 거냐면 인간의 감정에서도 벗어나기를. 인간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야.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 앉아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벌 때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넉넉하고 싱싱해짐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어. 됐죠?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대의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그래서 결국 벚꽃 그늘로 오라는 거야. 벚꽃 그늘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그 벚꽃 그늘은 뭐라고? 아까 전에 여기는 이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요렇게 연결하면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요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곳은 화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 예, 여기까지 일단은 문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조금 빠르게 설명했는데 찬찬히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시구나. 그래서 시는 별로 어려운 시들은 없어. 어려운 시는 없는데 다만 위에 나오는 가의 그늘이 발금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마지막 3부의 독서로 넘어가겠습니다.